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막 감기에 걸려가지고요. 아마 지난주처럼 강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예, 예, 다 터져가지고 지금. 그래서 오늘 안 올까 하다가 여러분이 막 안 와봐라, 안 와봐라. 얘는 자꾸 떠올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네, 농담이고요. 예, 그래도 제 철칙이 죽을 병이 아니면 강의하자. 그 철칙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래도 제가 몸이 좀 안 좋더라도 강의할 때만큼은 또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하니까 혹시 조금 제가 강의하다가 조금 기침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예, 지금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지금 오늘부터 4일째. 그래가지고 지금 조금 다 나은 단계니까 좀 같이 좀 이해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주택법이죠? 예, 오늘 주택법까지 하고 농지법은 처음부터 다음에 한다고 했으니까요. 오늘 주택법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면 올해는 저하고 이제 마지막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성탄절이니까 못 오고, 그 다음 주에는 또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두 번째 주 월요일부터 올 겁니다. 하지만 1월 2월 달에 하여튼 최소한 8주가 나와야 돼요. 8주가 안 나오면은 힘들기 때문에 제가 또 특히 이제 민법하고 공법이 물론 학기로는 양이 많지만 법률 과목 중에서 민계공 중에서 민법과 공법은 분량도 많지만 알다시피 그냥 책을 읽고 동그라미하고 줄 끊는 수준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처음에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4개월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가능 안 하겠지만 제가 판단하에 보강이 필요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아마 오후에 할 수도 있지만 야간 분들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토요일 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가능하면 하지 않는 걸 하되 그때 상황 봐서 여러분과 같이 상의해서, 제가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상의해서 할 테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렇죠? 지금 막 자, 428페이지입니다. 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주택법은 건축법에서 빠져나온 법률이다. 그렇죠? 예. 주택법에 있는 모든 주택도 건축물입니다. 하지만 건축법 하나의 법률 가지고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분량도 많을 뿐더러 여러 가지 또 나누고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또 공부할 때 헷갈리기 때문에 주택만 별도로 끄집어내는데 그 모든 주택을 전부 다 끄집어낸 건 아니에요. 일부 주택도 건축법 적용받아요. 아시겠죠? 다만 20세대가 안 되는 것까지만 건축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는 우리 흔히 말하는 원룸이라고 말하고 있는 다가구는 얼마까지? 19세대까지. 그러니까 19세대는 다른 말로 하면은 20세대 미만과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20세대 미만은 20이 포함되지 않는 거니까. 미만과 이하, 이상과 초과 알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러면 흔히 볼 수 있는 원룸촌에 가서 19세대 이하인 원룸 건축물들, 일명 우리가 배운 다가구 건축물은, 다가구 주택은 무슨 법 적용한다고요? 건축법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이라고 100% 전부 다 주택법은 아니고 좀 소규모 주택까지, 그러니까 주택을 뺀 나머지 모든 건축물은 건축법인데 이 학원 건축물도 건축법이지만 주택도 너무 많지 않느냐. 조그만 건축물은 그냥 건축법으로 하자. 그 기준이 얼마라고요? 19세대 이하. 그러면 20세대 이상은 일단은 뭐라고요? 주택법으로 일단 가는 겁니다. 근데 주택법을 공부하면서도 일정 부분 이런 것들은 그냥 건축법으로 가가 좀 나올 겁니다. 앞으로 배우다 보면. 예. 자, 그러면 먼저 주택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 책은 총칙이지만 총칙 중에서도요, 원칙을 말하면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의 정의. 무조건 나오죠, 문제가.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주택을, 일단은 아파트를 뭐 지어야지 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의 건설 파트고요. 주택의 건설. 일반적으로 주택 그러면은 단독과 공동을 다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가 설명을 아파트라고 일명 공동주택이라고 표현하지만 단독도 포함되는 겁니다. 하지만 단독주택은 일반적으로 건설해서 분양해봤자 타산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으니까 안 할 뿐이에요. 똑같은 대지 안에 여기다 아파트를 20층 이상짜리 몇 개를 짓는 게 낫지. 단독주택을 몇 개 지어서 그 한 채에 수십억에 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독, 공동 다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거의 공동 중에서도 아파트를 주로 건설할 뿐이다. 그러니까 주택을 건설했습니다. 건설하게 되면 분양, 그죠? 분양하는 걸 뭐라 그러죠? 주택의 공급, 그죠? 공급할 때. 그러니까 건설할 때도 내용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죠? 사업 주체가 누구이고, 그 다음에 주택조합이 어떤 사람들 주택조합이고, 지역조합, 직장조합, 리모델링 조합 하면서 나올 것이고요. 건설 다 되면은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할 때, 그냥 공급하면 되는데, 공급할 때 복부인들 조심하세요.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등등등등이 여기 다 나옵니다. 공급이 되면 건축물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야, 이 아파트가 건설된 지가 몇십 년 됐는데, 살기가 불편해. 다시 고쳐 쓰자 한다면은 리모델링이고, 그렇죠? 리모델링. 주택법상은 리모델링이고. 리모델링해서 쓰기에는 너무나 낡았어. 노후화됐어. 그냥 다시 건설하자 한다면은 아파트라면 재건축이죠. 그때는 주택법에서 손 띄고 정비법으로 하는 겁니다. 재건축, 그죠? 예. 그러니까 정비법 가기 전에 주택법까지는 리모델링입니다. 그 외에 벌칙은 뭐 의미 없으니까요. 벌칙은 안 나옵니다. 큰 틀은 요겁니다. 자, 여기에서 몇 문제가 나온다고요? 똑같이 7문제가 나오는데, 오늘 뭐 알다시피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용어 정의 하면서 큰 틀만 잠깐 잡아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보세요. 보면 먼저 1절 됐고 2절 용어의 정의. 자, 1주택. 그 보니까 용어 정의가 양이 많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하나, 둘, 셋, 넷, 5페이지, 6페이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출제를 잘하고 한다면 여기서 문제를 안 낼 수가 없잖아요, 벌써. 짧게 한 문제, 많게는 2문제까지 낸다는 얘기는. 근데 막상 해보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안 웃네. 자, 1번. 주택. 1번 주택.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뭐 구조는 어떤 주거의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줄 거 보세요. 건축물의 전부가 되었던, 건축물의 일부가 되었던, 또 있습니다. 뭐까지? 부속 토지가 중요하죠.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부속 토지는 우리가 이제 아파트다, 아파트 건축물이다, 주택이다. 그 밑에 있는 아파트가 주된 건축물이면은 토지는 그 부속된 토지입니다. 그렇죠? 그 토지도 같이 주택의 개념에 포함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라고 잘 나와요, 시험에. 물론 이게 5개 지문 중에 하나 정도 나올 때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그거 주의하세요. 부속 토지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단독과 공동인데 그 단독이 2번이고 공동이 3번인데 저를 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자, 건축법상 단독주택은 네 가지죠. 첫 번째 뭐죠? 일반적인 그냥 단독주택. 두 번째 다중주택. 세 번째 다가구주택. 네 번째 공간인데 이 중에서 공간만 빼면 주택법입니다. 보세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없죠, 그죠? 예. 공간까지 포함해서 건축법상 구분하고요. 주택법상은 공간을 빼버리고 맨 마지막만 빼면 돼요. 공간은 주택법상에는 단독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했을 때 그 면적은 똑같겠죠, 그죠? 다중, 뭐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층? 3개층 이하이면서 바닥 면적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고요. 다가구 똑같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면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왜냐면 방금 말한 요런 내용이 일반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건축법 시간에 배웠지만 어쨌든 여기에 주택법에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꼭 건축법에만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주택법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건축법에서 배웠던, 주택법에서 배웠던, 어디에 나오든지 간에 그냥 배운 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동주택이다. 다 같이 건축법상 공동주택, 저희 뭐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죠. 항상 네 번째 거를 빼라. 네 번째인 기숙사만 빼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주택법상 공동주택이다. 맞죠? 그죠? 예, 그렇게. 그러면, 자, 아파트는 뭐죠? 면적과 관계없이 그러면 안 돼.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 물론 이제 알고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 연립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이면서 플러스, 물론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해당하는 바닥 면적만 다 합하니까, 즉,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이고요. 다세대는 4개층 이하이면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그래서 층수의 조건은 같지만 뭐가 틀리다고요? 바닥 면적의 조건이 다르다. 연립주택은 초과하고 다세대는 이하이고서 연초 다이. 다 같이 시작. 연초 다이. 연립은 초과. 다세대는 이하. 다 같이 한 번 더 시작. 연초 다이. 연초 다이. 연초 다이. 무슨 뜻이에요? 담배 피면 죽는다 그 말이죠. 몇 년 뒤에? 40년 뒤에. 50년 뒤에. 그 다음 필상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50년이니까 그죠? 그러면 4번 준주택. 준주택이 뭐냐? 주택, 들어보세요. 항상 강조했잖아요. 여러분들 첫째 시간에 제가 이 얘기 했었죠. 그죠? 부동산 공부할 때 준부동산. 네. 의제부동산.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처럼 취급해서 뭐 때문에 세금도 뜯어보려고, 그죠? 동산이라 취급하기에는 너무나 고가이고, 그죠? 볼펜처럼, 노트처럼 취급하기에는 너무나 레벨이 안 맞거나 고가이고, 그렇다고 부동산은 아닌데, 세금은 걷고 싶어. 그래서 굳이 갖다 붙인 게 뭐라고요? 준부동산. 부동산에 준해서, 부동산에 의지해서 비스무리하게 내가 좀 세금 좀 걷어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그런 식으로 법에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나름대로 그냥 좋은 말 쓴 겁니다. 그러면 얘는 뭐냐? 준주택은 뭐냐? 일단은요, 우리 흔히 말하는 단독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는 거 보면은 주택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광명도 있을 건데, 오피스텔. 그죠?
오피스텔은 원래는 건축법상 업무시설입니다. 아직 안 배웠지만 여러분들 29개 건축물의 용도 있죠? 거기에서 우리가 왜 단독 공동 했잖아요. 그 1종, 2종 하면서 끝에 뭐 야영장까지 했잖아요. 그죠? 그 중간에 보시면 오피스텔은 무슨 시설이라고요? 주택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사무용. 응? 사무용. 그러니까 업무시설. 무슨 시설요? 업무시설. 아니,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그 중간에 그런 말 나와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들어갔다고 숙박시설도 아니고, 하지만 주택도 아니에요. 근데 막상 가보면은요, 원룸 비슷하게 주택처럼 대부분 사용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분명히 주택 아닙니다. 단독 아니에요. 공동 아니에요. 건축법상 업무시설입니다. 근데 업무시설로 쓰는 곳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관문으로 딱 들어가면 원룸 구조랑 거의 똑같잖아요. 진짜 그 안에만 있으면 다 원룸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쓴단 말이죠. 그러한 것들을 주택에 준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만든 것이 뭐라고요? 바로 준주택이에요, 준주택. 따라합시다. 기숙사. 기숙사가 건축법상에는 공동주택인데 주택법상은 뭐라고요? 준주택이에요. 준주택. 다 같이 따라합니다. 기숙사.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 다 같이 시작.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을 굳이 하나로 내가 여러 개 중에서 하나로 끄집어내서 예로 든다면 먼저 말하기 전에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고시원. 맞아요. 고시원 맞아. 너무 잘 알아. 뭐라고요? 고시원이 고시원. 이거 전에는 고시원이었다가 요 단어로 바뀐 겁니다. 왜? 고시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중생활시설 속에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고시원. 그래 보시면 돼요. 고시원. 그 다음에 뭡니까?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 막말로 노인들을 위해서 꼭 어떤 공동주택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들을 관리하고 그들이 생활하고 또는 그 복지주택 안에 막 요양시설도 있고 병원도 다 있거든요. 근데 막상 들어가면 뭐 아파트랑 별 차이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요, 편법이지만, 물론 불법일 수도 있어요. 편법이지만 노인복지주택에 노인보다 젊은 사람이 더 많이 살아. 보니까요. 근데 이게 분명히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불법은 아닐 건데 분명히 편법일 겁니다. 뭐 가령 내 말이 뭐 꼭 맞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노인에 해당하는 분이 그 주택을 분양받아 가지고 손자 손녀 니 살아라 한다면 뭐 할 말 있어? 솔직한 얘기로. 예. 하여튼 간에 이런 일반 아파트, 일반 주택은 그 아파트 안에 요양시설, 뭐 병원, 간호사, 의사 없잖아요. 없는데 진짜 말 그대로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들을 위해 만든 건데, 물론 생활은 편법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거의 뭐 일반 아파트랑 별 차이 없더라. 안 되겠다. 혹시 알아? 화재 시에 여러 가지 불상사 시에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공동주택, 즉 그런 주택과 좀 밀접하게 좀 준해서 관리가 필요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오피스텔입니다. 자, 네 가지 다 같이 시작.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한 번 더 시작.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요, 단독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 중 준주택이 아니고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단독 문제로 나왔지만 안 나오면요, 5개 지문 중에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 공부할 때는 무조건 외우려 하지 마시고 객관식이니까 앞으로 저랑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주택, 요건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국민주택이다. 이름이 재밌잖아요. 국민주택. 그냥 쉬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주택. 아시겠죠? 그냥 국민을 위한 주택. 그러면 우리가 이 법을 만들 때는
상식에 어긋나서 법을 만드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상식에 어긋나면 안 돼요. 그러면 저를 보세요. 그 국민들이 주로 사는 주택이 어떤 주택일까? 거기에 부합을 해야 국민을 위한 주택인 국민주택이 되겠죠. 최소한 대형주택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예, 대형주택. 일반적으로 서민을 위한 주택을 한다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소형 주택입니다. 소형 주택이라고 말하기에는 그렇잖아요. 만약에 대중소가 있는데 서민들이 그러면 다 소 살면은 안 되잖아요. 중소.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표현을 합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여러분 책에 줄 거 보세요. 거기 한번. 여기 나오죠. 그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다. 뭔 주택 규모? 규모 이하이다. 여기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럼 여기 국민주택 규모가 뭐냐? 그 내용, 그 다음 칸이 있는데, 자, 거기, 그러니까 파란 걸로 되어 있는 부분을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해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거 보시면, 먼저, 저를 봐요. 아까 얘기했듯이, 항상 공동주택만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단독도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단독도 똑같이 지붕 빨갛게 해가지고 분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 현대에서는 그 단독주택 분양이 어울리지가 않고 분양해봤자 분양이 될는가도 의문스럽고 타산도 안 맞고 같은 평수에 20층 올리면은 수천원 버는데 거기다가 단독 짓는다고요? 안 짓지요.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저거는. 그러면 자 단독이건 자 이럽시다. 1호 또는 1세대당 여기서요 1호, 2호, 호가 단독주택을 세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1호는 뭘 말하는 겁니까? 단독이고요. 세대는 공동주택을 세는 단위는 세대입니다. 1호 또는 1세대당. 이 말은 단독주택이건 공동주택이건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세대당.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룸이 1물 1등기입니다. 이 원룸 5개가 있는데 A 거, B 거, C 거 다 적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에 하나. 아시겠죠? 하나. 하나지만 호수로 들어가면 101호. 그러니까 등기 하나지만 101호. 아시겠죠? 자, 이거 보세요. 주거 전용 면적인데, 주거 전용 면적. 얼마? 85제곱미터 이하까지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배우겠지만 공용 면적은 해당하지 않아요. 현관문 열고 딱 들어가는 그 안에 있는 면적이죠. 물론 안에 있는 면적 중에서 주거전용 면적에서 제외하는 면적이 일부 있지만 일반적으로 계단이나 복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 면적 있죠. 공용 면적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포함되지 않죠? 여기 주거 전용 면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중소형인데 중형주택을 나누는 기준이 85예요. 지난번에 한번 했을 건데 보시면 85제곱미터. 여러분들이 한 32평형 정도의 아파트 사는 분들은 등기부 등본을 띄면은 85 내지는 85보다 84로 돼요. 84로. 왜? 사람이라는 것이 오차가 있잖아요. 오차가. 그러니까 솔직히 84나 85나 차이가 없어요. 일부러 85인데 84로 하기도 해요. 일부러. 그래서 85고요. 이것이 평수로 따지면 얼마죠? 0.3025 하면 한번 해보세요. 꺼내보면 괜찮아요. 해보세요. 해봐요. 내가 머리에 있는 걸 적는 것보다도 휴대폰 꺼내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그렇죠. 25.7평이죠. 그렇죠? 야. 여러분들이 32평이라고 이제 거짓말 하고 있죠. 그죠? 몇 평 살아? 32평. 아닙니다. 몇 평 살아요? 그죠? 25.7평 살면서 32평 산다고 아주 당연히 새빨간 거짓말 하고 있습니다. 그죠? 얘는요, 32평, 형자를 붙이면 괜찮아요. 그죠? 하지만, 노랗게 쓴 부분은 법률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뭘로? 제곱미터를 표시합니다. 항상 분양할 때 표시해요. 하지만 요거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해주는 건데, 여러분들 분양할 때 가보세요. 보면은 가령 대형 아파트다 해놓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보자. 만약에 옆에다가 85 해놓고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굉장히 크게 보여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는 배웠지만 배우기 전이나 모르는 분들은 저게 몇 평인지 모를 수가 있잖아요.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몇 평이야 하고 가만 앞에 가보면은요, 쪼만 이렇게 32평 이렇게 있어. 아시겠죠? 예. 또 하나는, 이러면 얼마나 양심적이고 합법적인지 몰라. 근데 잘 보세요. 이렇게 안 읽고 어떤 데 가면은요, 안 되겠다. 아예 32평 해놓고 딱 볼 수 있도록 여기서 이런 데도 있어요. 이렇게. 어쨌든 관계 그것이 크게 차이인데 뭐.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이거 아는 놈은 걸리는 거 알거든요. 32평 형 해놓고 쪼랗게 여기다가 85제곱미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뭐 분양하는 회사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실무 얘기는 그렇다 그 얘기고요. 자, 그래서 왜 그럼 우리가 32평이라고 이렇게 말하느냐? 공유 면적을 포함해서 그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계단이라든가 복도, 엘리베이터 등등을 면적을 다 합친 다음에 그 세대수로 n분의 1 하니까 그 한 가구당, 세대당 한 대여섯 평씩 가요. 그 합하니까 여기다가 합하니까 한 32평 정도가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매할 때는 공유 면적은 매매 대상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요 25.7평만 매매하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소형주택은 6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85하고 60은 우리 공법에서 계속 거론돼요. 왜? 중형과 소형을 구분시키는 기준 면적이니까. 중소형이니까. 그러면 85를 초과하면 법적으로 뭡니까? 대형주택입니다. 대형입니다. 그러니까 86 되는 순간 뭡니까? 대형이에요, 대형. 그러면 60제곱미터는 소형인데요. 곱하기 얘네들 똑같이 0.3025 하면 해보세요. 18.15평 나죠. 반을 하면 18.15평이죠. 그렇죠?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떻게 부르는요? 4평형 이렇게 부르죠. 또는 23평형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소형주택입니다. 그래서 85 이하, 60 초과, 즉 60을 초과하고 85 이하까지는 중형주택, 60제곱미터 이하는 소형주택, 85 초과는 대형주택. 그러니까 요 기준 면적을 알고 있으면은 금방 대중소가 금방 알 수가 있겠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여기 주거 전용 면적이 일단 얼마라고요? 85제곱미터 이하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주택이 최소한 대형 주택은 아니다. 그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중소형 주택이다. 그다. 잠깐 책 보겠습니다. 두 번째 칸 내가 먼저 볼게요. 6번 국민주택 규모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즉 주거 전용 면적이라고 하는데 1호 또는 1세대당 뭐라고요?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그러니까 101호, 102호, 103호. 만약에 이 건축물 등기부가 하나이다. 아하, 다가구다. 그러면은 그때는 1호, 2호 이래 부르고, 공동주택이다. 세대별로 전부 다 등기가 나눠져 있다. 그때는 뭡니까? 1세대, 2세대. 그러니까 아파트를 우리가 세대별 이름을 쓰는 겁니다. 세대별.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인데, 자, 가로 안에 걸 보니까요. 자, 보세요. 단 나오죠. 예. 자, 일단 수도권이 여보세요. 자, 수도권이 아니에요. 도시 지역도 아니에요. 아닌 읍면지역이에요. 이때는요, 최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해요. 그거 나오죠? 가로는 나오죠? 그죠?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일단은 수도권이 아닙니다. 서울, 경기, 인천 빼고. 나머지 중에서입니다. 나머지 중에서. 도시 지역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어디입니까? 읍면지역. 무슨 읍, 무슨 면.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 중에서 읍 안에 또는 면 안에는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원칙은 85인데 일반적으로 거의 99%는 85죠. 하지만 여기에 해당되면 뭐라고요? 100제곱미터까지 조금 늘려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주택 규모 그러면은 일단은 원칙은 85, 최대 100까지 딱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국민주택 규모 85면 안 됩니다. 원칙은 85이지만 최대 얼마까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내가 이제 한두 가지만 좀 왜 이런가를 설명하면, 원래는 85인데 읍면지역은 실질적으로 솔직히 이 도시적보다 분양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15제곱미터 하면 약 한 대략 한 4, 5평인데 방 하나가 더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 하나가 더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 세대 수를 일단 좀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어차피 분양이 잘 안 되니까 세대 수를 줄이는 효과가 있고, 두 번째, 아무래도 읍면지역은 좀 시골적이니까 핵가족보다 대가족화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방 하나가 더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주택법적으로 얘기하면 방금 내가 말씀드린 것이 거의 맞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간에 그렇게 여러분이 좀 이해를 좀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5번 국민주택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 방금 말한 요런 주택을 뭡니까? 건설을 한다. 이게 바로 뭡니까? 국민주택이다. 원칙은 85, 예외 최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하다. 그럼 도대체 건설을 누가 하느냐?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방공사. 자, 뭐요? 국가, 지자체, 토주공, 줄인 겁니다. 지방공사. 주택법에서 공공시행에는요, 거의 99% 얘만 나와요, 일단은. 조금 다른 게 나와도 내가 이걸 그냥 맞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방공사.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법에서는 막 공공, 민간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는 그때가 공부하되, 주택법은 무조건 국가. 자, 누가 아파트 건설하냐?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방공사인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주공아파트 그러면 누가 한 겁니까? 토주공 했겠죠. 그죠? 예. 다 같이 따라합니다.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방공사. 다 같이 시작.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방공사. 한 번 더 시작.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방공사. 마지막 시작.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방공사. 즉 누가 한다? 한마디로 공공사업주체가 하는 겁니다. 공공시행자가.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개발법은 일반적으로 공공시행자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공공사업주체, 공공사업자. 하여튼 뭐 좀 안 되면 그냥 공공시행자가 관계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공공사업주체가 한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민간은 못하냐? 할 수 있어요. 2번, 2번. 국가, 지자체. 국가, 지자체의 재정. 그 다음에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그러니까 국가, 지자체 재정을 지원받든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든 누가? 민간사업주체가.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방공사는 스스로 그냥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뭐죠? 국가, 지자체 뭐라고요? 지자체 자금 또는 주택, 도시, 기금 이를 뭐요? 이를 지원받아. 뒤에는 말없이 더 민간인도, 민간 사업자도 아시겠죠? 민간 사업자도 국가의 재정 지원, 지자체의 재정을 지원 그 뜻이잖아요. 그렇죠? 국가, 지자체 재정, 주택, 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아시겠죠? 요거 재정. 그러니까 국민주택은 항상 공공사업주체만 건설하는 건 절대로 아니다. 민간도 얼마든지 자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자체 돈이든. 여러분들 주택도시기금은 뒤에 배우지만 국민주택을 건설하려고 미리 모아놓은 돈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 자금을 지원받아. 민간 사업자도 얼마든지 국민주택을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6번 국민주택 규모 있는데 거기 이제 위엔 했었고요. 그 1번과 2번이 있죠. 자, 1번 보세요. 1번 봐요. 단독과 공동주택, 그러니까 주거 전용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이 달라요. 일반적으로 저를 보세요. 일단은 건축법이 먼저입니다. 일단은 건축법상 대지 면적, 그 다음에 건축 면적, 바닥 면적 배울 때 어떻게 배웠죠? 외벽에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 면적. 그 외벽에 중심선 그어서 그 안쪽 면적이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택은 중심선 안쪽 면적이라 그러면 되는데 책 보세요. 1번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아무런 말이 없다는 얘기는요, 얘는 중심선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번 보시면 공동은 뭡니까? 외벽에?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공동은 외벽의 내부선입니다. 우리가 이제 단독과 공동이 있는데 여기 할까요? 이게 이제 단독이고 공동이다. 이리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독이고 이게 공동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단독은 아무런 말이 없다는 얘기는 얘는 똑같이 뭡니까? 외벽의 중심선, 이 안쪽의 면적이 주거 지정 면적이라면 얘는 뭐라고요? 안쪽 이거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실무하면은 공동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은 안목치수이다 그래요. 눈으로 보이잖아요. 외벽 안 보이잖아요. 그죠? 눈으로 보는 딱 안쪽. 이게 만약 주택이 되면 안쪽 선 쫙 눈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중심선은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안목치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어볼게요. 그럼 똑같이 현재 단독주택도 현재 면적이 얘도 현재 85제곱미터이고 공동도 현재 85제곱미터라고 법적으로 돼 있다면 실질적으로 어느 것이 더 넓은 면적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면적인데 단독주택 가면 왜 좀 작아 보인다는 느낌 느껴지죠? 왜? 그 주거 전용 면적 산정 방법이 다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85인데 거실이 우리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처럼 생겼지만 단독 가면 뭔가 좀 작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왜? 외벽의 중심선까지니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안목지수는 85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같은 면적이라도 단독주택이 공용주택보다 면적이 작다는 겁니다. 작아요. 그래서 시험에는요, 얘도 외벽의 중심선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거 주의해 주시는데, 자, 그러면 거기에 단독주택에서 하나 보겠습니다. 1번 단독주택 경우 그 바닥에서 지하실 그다음에 본 건축물로 분리된 창고, 차고,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다. 그러니까 방금 말한 면적은 주거 전용 면적 산정할 때 단독주택일 때 면적에서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체 면적이 뭐 얼마였든지 간에 전체 면적이 나왔다면 그 면적에서 또 지하실 있어? 지하실 면적 빼. 두 번째, 창고 있어? 창고 면적 빼. 차고 면적 빼. 화장실 면적 빼. 단 창고, 차고, 화장실은 뭡니까? 본 건축물과 분리된. 그러니까 주택 안에 있는 안방에 붙어있는 화장실, 거실에 붙어있는 화장실을 포함시킵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 어릴 때 보통 어릴 때 보면은 단독주택 다 살았고 화장실 어디 있습니까? 밖에 있으니까 밖에 가기 싫어가지고 요강 썼지, 요강. 그죠?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거, 마당에. 꼭 보면은 꼭 밤 춥고 깜깜할 때 꼭 오줌 매러워. 아시겠죠? 그런 거 떨어진 거. 떨어진 것들은 왜? 이런 것들은 단독주택일 경우에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택과 약간 떨어진 옆에 있는 마당 끝에 붙어 있는 창고. 아시겠죠? 마당 옆에 있는, 즉 주택가 옆에 있는 차고, 또 화장실 면적 이런 것들 뭐라고요? 예, 뺀다. 그러니까 이래 보시면 돼요. 이 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냐? 그러니까 옆에 차고, 창고, 화장실. 너는 주택하고 거리가 머네? 버려. 왜? 난 주택을 물어봤지 너는 안 물어봤거든. 버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 주택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서 유일하게 그 주된 건축물에 있는 지하실 뺀다 안 뺀다? 빼는데 단 조건, 그거 파랗게 된 거잖아요. 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지하실이 거실로 사용한다면은 면적의 포함을 시킨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하실을 무조건 다 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하실 딱 내려가니까 거실이야. 다시 말하면은 지하실을 흔히 말하는 주거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라면 빼는데 딱 가니까 거의 주거 목적이야. 여러분들 거실의 단어가 거실이 아파트 거실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파트 다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은 거실의 개념이 거기에 거주가 있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다 거실이에요. 법률 용어가. 그러니까 주방도 거실에 속하는 겁니다. 다 거실. 용어만 여기는 거실이요, 여기는 주방이라 말할 뿐이지 주방도 거실의 한 부분이에요.
근데 딱 보니까 지하실을 일반 창고나 아니면 막 버리는 것이 아니라 딱 보니까 실만한 공간이든 방이든 부엌이든 하여튼 간에 거실의 목적으로 쓴다면은 그거는 주거주택 면적에 포함을 시킨다는 것. 그거 하나 확실하게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민영주택. 자, 요거는요,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방금 말한, 지금부터 실컷 말한, 여기 있는 주택이 아니면, 여기 있는 주택이 아니면 무조건 뭐라고요? 민영주택입니다. 우리가요, 법률이 전에 많이 개정됐어요.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국민주택 등도 있었고, 뭐 민간건설 하면서 또 나온 게 있었는데, 다 폐지가 되는 바람에 지금은 딱 두 개 남은 겁니다.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 아시겠죠? 그런데 방금 7번에 민영주택은 반드시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인데 이렇게 탁 내면 또 헷갈리기 쉬워요. 민영주택이란 민간이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 맞잖아. 아닙니다. 국민주택도 얼마든지 민간이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거 주의해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 임대부 무장주택. 넘어가는 것들은 당연히 봐도 돼요. 그 다음에 사업주체는 뒤에 나올 겁니다. 나오니까 그때 할 거고요. 한번 읽어보시면은 사업주체가, 저를 보세요. 건축법은요, 그냥 건물 짓는 건축주. 아시겠죠? 건축법은 건축주라 그러고요. 주택법은 사업주체. 아시겠죠? 사업주체. 사업주체. 크게 보시면 뭐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방공사, 그다음에 주택건설사업자, 대지 조성사업자, 4번 그 밖에. 그다음에 주택조합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그러니까 지역은 같은 지역에서, 직장은 말 그대로 그냥 같은 직장에서, 리모델링은 그냥 아파트를, 즉 공동주택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고쳐 씁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리모델링은요 전반적으로 거의 못 살아요. 다 나와줘야 돼요. 나와주고 뼈대만 딱 앙상에 남기고 전부 다 새로 하는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아파트를 중개할 때 중개업자들이 항상 이렇게 좀 너무나 과장되게 말하죠. 예. 아파트를 중개합니다. 딱 가보니까 막 몇천만 들어가지고 막 멋지게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아파트가 5억인데 5억 5천 달래. 보니까 막 5천, 7천 걸 해가지고 아파트를 안에 내부를 그냥 싹 고친 겁니다. 화장실이고 거실이고 무슨 뭐 확장하고 다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거는요, 확장한 걸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몇 번 얘기했었죠, 그죠? 예. 이때도 얘기하겠지만, 지금 다 얘기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하고 있는데, 그냥 여러 가지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진짜 옆집보다는 좋아졌다는 거를 안다면은, 그거를 광고할 때는 리모델링 완비라고 해야 됩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리모델링은 건물 다 리모델링 하는 것이지. 이해됩니까? 예. 101동 705호 리모델링 완비. 그건 거짓말입니다. 101동 전부 다 하는 게 리모델링이고, 그거는 그 호수 인테리어 했겠지, 인테리어. 무슨 거실 확장한다든가, 무슨 이렇게 좀 그런 용어 쓰인 게 맞는데, 그냥 아예 리모델링 완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그 아파트를 살려온 사람들도 무슨 뜻인가 알아. 리모델링 하면은 그냥,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아파트 호실을 뭔가 좀 깔끔하게 고쳤구나, 또 이렇게 안다니까요. 그리고 잘못된 용어지만 그렇게 좀 쓰는 경우가 있다. 자, 그래서 지역조합은요, 지역조합은 참고하세요. 시험에 안 나오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는 가자고요. 지역은요, 같은 지역인데 그 지역의 묶음이 좀 단위가 좀 광역적이에요. 그죠? 서울시. 그러니까 서울시 안에 있으면은, 아시겠죠? 서울시 시민이라면은 서울시 어디에서 아파트를 지역주택조합을 건설하게 되면 누구든지 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위가 서울시, 또 인천, 경기도. 근데 여러분, 광명은 경기도죠, 그죠? 그러니까 경기도가 얼마나 넓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 경기도 어느 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을 모집할 때 여러분들 얼마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광명 살면서 자, 뭐 경기 북부 쪽 안 갈 거 아니에요. 안 갈 뿐이지. 그래서 대전광역시, 뭐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그 다음에 특도, 뭡니까? 뭔가 하나의 광역적인 표현이죠, 그죠? 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직장조합은 같은 직장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하는 것이고, 리모델링은 공동주택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 되겠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